올해 3분기에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소조선사들에 대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친환경 조선 기자재 업체들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제작 금융도 지원합니다.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정기국회가 재가동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촉박해 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 열리는 첫 회의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줄 걸로 보입니다. 이상의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조금 전 통계청이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내내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늘어나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했는데요. 3분기엔 어떻게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승 기자. 네, 이현승입니다. 네, 3분기에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이어졌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소득 1분위 가구, 즉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1만 8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973만 6천 원으로 8.8% 증가했습니다. 가구 원수가 늘어나면 가구 소득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도 1분위 가구 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가구 소득은 증가했습니다. 또 5분위 가구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52를 기록해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논란이 되겠네요. 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득 증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정책인데요. 3분기 소득을 보면 1분위 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1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높여서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늘고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겠지만 새 경제팀은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그 논란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가계부채, 우리 경제에 늘 걱정거리죠. 정부의 강도 높은 관리 대책에 증가세는 주춤한 듯 보이지만 어느새 1,5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익을 바라보고 빚을 내 투자하는 사람들과 고금리 대부업까지 이용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의 경우가 매우 다르다는 건데요. 똑같은 빚을 짓고 있어도 소득과 상환 부담의 차이가 큰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늘 가계부채라고 하면 한국 경제의 내관으로 꼽혀왔는데 1,400조 원 규모를 두고 우려감이 쏟아졌던 게 엊그제 일 같은데 이제 1,500조 원마저 뚫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3분기 기준, 9월 말 기준 1,514조 원이에요. 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를 약 한 2천만 가구라고 본다면 가구당 평균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석 달 동안 무려 22조 원이 늘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우리 경제 규모 대비 어느 정도이냐? 이 국제결제은행의 이제 이 가계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43개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7위입니다. 그러니까 총량도, 네. 총량으로도 약간 경고수에 다다랐다. 그리고 정부가 그나마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가 속도는 다소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계부채의 경우 1년 전에 비해서 6.7%가량 증가하면서 2004년, 14년 4분기 이후 이제 가장 낮은 7분기 연속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총량적인 면에서 가계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가계의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고 있다. 특히나 이제 경기가 불안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빚을 오히려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서 빚을 져야 되는데 1금융권 빚이
이제 문턱이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제2금융권, 대부업체, 가계신용, 마이너스 대출 이런 대출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건 부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속도를 둔화시키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총량이 맞다는 거에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지난해 지금 여러 가지 뭐 지난해부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계속 느는 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그 정부가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총체적 부채 상환 비율 DSR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하겠다라고 하니까 3분기 하면은 주로 이제 7월, 8월, 9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택대출에 관련된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수요가 물론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신용대출을 통해서 이제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미흡분을 일부 이제 신용대출로 한 부분, 그리고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대출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대출이 고금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저율의 이제 대출이 아니라 이금융권, 대부업체 대출이 늘고 있다라는 건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점은 네.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앞서서 뭐 저희 기자도 보도를 했는데 지금 가계부채와 함께 지금 우려되는 게 바로 소득 양극화입니다. 지금 사회 경제 발전에 있어서 뭐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얘기한 지는 오래된 것 같고요. 오늘 통계청에서 이제 3분기에 가계 동향 조사가 나왔는데 역시나 뭐 양극화 상황이 그대로였죠. 보도 제한 시점이 12시였습니다. 네. 사실 저도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청장이 교체된 만큼 약간의 통계 마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격차가 예.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네. 예상을 깼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근본 틀을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물 지표들은 이를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1분위의 평균 소득이 130만 원에 불과하고요. 7% 오히려 1년 전에 비해서 줄었고요.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경우는 973만 원, 오히려 8.8%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이 늘고 있고 근로소득이 동시에 늘고 있는 부자들, 그러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줄고 있는 이 소득 하위 계층들, 정부가 아무리 이제 이 최저임금을 통한 이 소득 선순위, 이 아래로부터 위로의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년이 넘었지만 그걸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졌다. 정부가 지금 뭐 민노총이 어제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면서 계속 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역시 약간의 이제 어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나왔고요. 이 대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이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도 진짜 답답한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일기경제팀이 교체가 됐죠. 네. 이 장하상 실장은 연말 정도면 좀 체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말을 바꿨죠. 네. 그러면서 내각이 이제 교체가 되고 이기경제팀이 들어섰습니다. 과연 이제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는 탄력을 붙일 수 있고 청와대의 의사소통과는 조금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과연 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이 체질을 바꿀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여기에다 지금 이달 말 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은 연내 금리를 한 번 올리고 내년에 이미 3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계 가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금리가 현재 상태에서 1%포인트만 오르게 되면 이 빚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고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 가구가 고위험 가구라고 하는데 39만 가구에 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저소득자, 저신용자들은 이 이금융권 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뭐 채무 재조정이나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거나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해서 이인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는 여전히 빈사 상태입니다.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어떤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은 물론 고용 문제 해결과 친환경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금융지원 방안을 보면 중소조선사의 선수금 환급 보증 RG 규모를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하는 등 총 7천억 원이 신규 지원됩니다. RG가 있어야 수주가 용이한 만큼 중소조선사의 수주 지원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산업위기 대응 지역 내 조선 기자재업체의 1조 원 규모 대출 보증에 대해 내년 말까지 만기 연장을 해줍니다.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 조선사 3곳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출연해 마련한 것입니다. 조선업계의 상생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한 추가 연장 등을 실시합니다. 그렇군요. 이 친환경 기술 등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친환경 선박과 설비 보급을 1조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하고 LNG 벙커링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로 2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수소 선박을 개발하고 자율운항 선박 시대를 대비하는 등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정부 발표 후 바로 울산 등 지자체 5곳과 3개의 대형 조선사 그리고 중소조선 기자재업체와 서울 코엑스에서 상생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앞두고 조선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열흘 앞두고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여야가 어제 가까스로 정상화에 합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파행 엿새 만인데요. 여야는 가장 견해차가 컸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는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사나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야 4당이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네, 일단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내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심사에 좀 탄력이 붙게 되겠군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가 모두 끝나지 않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아서 예결위 예산 소위가 바로 가동된 겁니다. 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의 세부 검토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주 초까지 심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심사가 될지도 걱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와 예산 조정 소위의 심사가 파행 없이 진행된다 해도 470조 원이나 되는 슈퍼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여야 쟁점 예산도 산적해 일독 수준의 부실 심사에 지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결국 여야가 예산 조정 소위 내에 별도 소위인 소소위를 구성해 초스피드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법정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쟁점 예산 대부분을 속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 간사회동과 지도부 일괄 협상 테이블로 넘긴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확대된 형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오후 공식 출범합니다. 경사노위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확대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계와 재계, 정부, 공익대표 이렇게 3자 협의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러니까 경사노위는 여기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까지 두루 참여합니다. 문성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이 총 18명인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한 위원들이 각 5명씩 여기에 공익위원 4명, 정부 2명 이렇게 이제 공식 멤버들인데요. 이미 알려진 대로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은 불참을 할 것으로 보여서 첫 회의는 17명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사노위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이것도 혹시 노사정위원회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주로 노사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 기구였다면 경사노위는 이 구성 멤버들이 청년, 여성, 비정규까지 훨씬 다양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일자리 창출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연금개혁, 국제노동기구,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다양한 현안들을 두루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노총 위원장이 오늘 불참할 것 같다고 했는데 민노총이 어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잖아요. 예. 당장 이것부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경사노위는 오늘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이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부터 상정할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여기다 불참을 통보한 민노총을 향해서 사회적 대화에 합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고문도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일단 민노총을 최대한 빨리 끌어들여서 정상적인 어떤 그런 기구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0,000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줄었는데 월 단위로는 역대 3번째로 많았고 1년 전보다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달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11,500여 명으로 전달에 비해서 56% 줄었습니다. 9월 같은 경우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내용이 포함된 9.13 대책 발표를 앞두고 등록이 몰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월 등록자 수가 적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월 단위로는 지난 3월에 35,000명, 9월에 26,000명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습니다. 임대주택은 28,800여 채가 등록돼 전달에 비해 59% 줄었습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는 10월에도 10,000명이 넘는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등록을 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달에는 신규 등록자 수가 5,000여 명에 불과했는데 올해의 수치는 그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네, 황 기자. 지역별로는 등록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모두 8,354명이 등록해서 전국 신규 등록자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임대주택 역시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9,200여 채씩 모두 18,000여 채가 등록돼 전국 등록 증가분의 64%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10월 말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38만 3천 명, 임대주택은 130만 1,000여 채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전망했습니다. OECD는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기존 전망보다 0.5%포인트 추가 인상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자가 지난 16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매도해 총 1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에서 매도 우위가 16거래일 이상이었던 경우는 14번 더 있었지만 순매도 금액이 1조 원이 넘은 적은 처음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증설 경쟁이 치열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부지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LG화학과 삼성 SDI도 유럽이나 중국에서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공장 부지 선정에 들어갔죠. 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배터리 전략적 공급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미국 현지 공장 신설 후보지 몇 곳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샬럿이 속한 미국 남동부에는 BMW와 현대차, 기아차 공장이 포진해 있는 등 지리적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 측은 아직까지 샬럿을 포함한 2-3곳의 후보지를 검토 중으로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외에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인 헝가리 쿠마론의 생산 공장 바로 옆에 제2공장 건설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네, 다른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도 공장을 늘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일단 LG화학은 지난달 중국 난징에 2조 1천억 원을 투자하는 제2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LG화학 4개 공장의 총 생산 능력은 연간 30만 대 수준인데 추가로 5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C도 올 상반기 생산을 시작한 헝가리 공장의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이처럼 발빠르게 공장 신증설에 나서는 것은 2020년 이후를 대비한 건데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19년부터 6년간 3배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확산되면서 전기 충전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충전소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은데 안전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소가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전기차 충전소 32곳을 조사한 결과 그중 7곳에서 누전 시 사람 몸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접지 저항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어서 잠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분전반 외함은 절반 가까이가 열린 채 방치돼 있었고 충전소 60%에는 감전 위험과 관련된 주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만 벌써 3건째입니다. 네,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설계나 시공 미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땅으로 전기를 흘려보내려면 공사할 때 전류가 흐르는 끝부분을 충분히 깊게 묻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대부분이 또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전기차와 충전소 보급에 따른 충전소 안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2주에 한 번 정례화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간담회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한 달에 2번 정도 하려고 생각하며 미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위한 물자 반입은 제재를 면제해주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유엔 등과 제재 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 상황을 보면서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 등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접속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해당 업체들에게 가상 저장 공간,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실적 부진 우려로 하락했던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과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0.36% 하락해서 206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29% 하락해서 69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매수세가 뚜렷해집니다. 1,7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죠. 우선 현대차가 나을 때 하락세입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동반 약세 보이고 있고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KCGI가 한진칼의 지분을 매수한 이후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상승해서 지금은 47,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김영남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영입하면서 외부 수요를 꾀했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LG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호텔신라도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화장품 좀 먼저 보시면 코스닥 역시 지금 개인이 77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특징주 보시면 우선 안국약품이 검찰 수사 소식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